상반기만큼의 쏠림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관련주로는 반은 맞춰야 된다. 50%. 근데 안 가면 배당 받으시라는 거죠, 저는. 주가가 폭락하니까 끝났다고 생각하고 헐값에 팔아버리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주식 투자의 아이러니한 점이긴 한데, 거기서 중요한 건 한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두 회사가 당장 전기를 달라 매일 난리를 치고 있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핵심은 정부가 에너지 섹터에 268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7월 23일) 목요일 저녁에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한 4% 이상 올랐고 코스닥도 5% 이상 올랐어요. 근데 또 몰라.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또 변동성이 커가지고 네. 뭔가 죽다 살아난 느낌은 나기는 납니다만, 좋아해도 됩니까? 바닥이 나온 것 같나요? 바닥은 좀 나온 것 같으니까 급한 매물은 좀 많이 이제 청산이 된 것 같아요. 그때 특히 이제 월요일 날 되게 좀 심했죠. 월요일하고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이게 이제 B2라고 그러죠. 보통 B2. 네네. 그게 좀 많이 청산이 된 것 같고, 미국 증시도 최근에 보면 이게 반도체주들이 변동성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확실히. 거기도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키옥시아도 좀 반등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바닥을 다지려는 모습은 있었는데, 근데 뭐가 계기가 있어야 올라가거든요. 네. 항상 오를 때. 근데 그게 이제 구글이 좀 좋은 선물을 줬죠, 오늘. 뭐 알파벳이 오늘 새벽에, 사람들은 당연히 지출 늘고 좋을 거라고 다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확인받고 싶은 거죠. 진짜 괜찮나? 그러니까 AI 투자는 계속해서 늘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네. 맞나? 네,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 첫 스타트가 이제 여기 알파벳부터 시작을 하니까 너무 중요한데, 예상보다 더 좋았던 거죠. 시장이 예상했던 수치, 또 그 피차이 CEO가 했던 얘기도 그렇고, 투자를 줄일 수가 없다, 지금. 늘려야 된다. 이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좋은 점은 돈을 벌면서 지금 늘리고 있잖아요. 알파벳은 돈을 잘 벌고, 근데 이 알파벳도 버는 돈은 많은데 이걸 이제 족족 투자하는 데 다 쓰니까 현금으로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작 알파벳 주가는 빠지고, 이거는 근데 메모리한테 반대로 호재고, 그 돈이 구글 주주한테 갈 돈인데 잉여 현금으로 보면 주주 환원 돈이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근데 그 돈이 지금 삼전 닉스한테 가는 거니까 우린 좋죠. 우린 좋고, 구글 주주는 좀 약간 실망스럽고. 그러니까 구글 주가는 그래서 좀 조정을 받았고, 네. 삼전 닉스 포함해서 국내 증시는 이제 반등을 했고, 참고로 염승환 이사님이 이번에 책을 내셨어요. 한국경제 김익환 기자랑 같이 네. 대한민국 주식 투자 지도. 네. 이거 따라가면 됩니까, 지도? 여기에 사실 이제 제가 쓴 파트는 네.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 증시의 좀 주인공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냥 오른 게 아니잖아요. 뭐 AI 인프라 수혜주도 있고, 탈세계화 속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뭐 예를 들면 방산 같은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밸류업 있잖아요. 네. 예, 거기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일명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했고, 뒤에 이제 김익환 기자님은 좀 숨겨진 회사들, 기업을 썼어요. 기업 탐방을 많이 가시니까. 막 자산 많고, 막 네, 이런 맞아요. 회사들 얘기도 있고. 그 숨겨진 막 그런 거 좀 담아놨기 때문에 좀 달라요. 이 색깔이 다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시장 판단하는데 좀 도움되지 않으실까. 일단 책 표지는 마음에 듭니다. 빨간색입니다. 좀 붉게 좀 타올랐으면 좋겠고, 대한민국 주식 투자 지도 이야기도 뒷부분에 조금 더 이따가 해볼게요. 우선은 그 반도체가 많이 흔들렸던 이유가 좋은 거 안다. 근데 이미 올해 또 내년까지 실적 잘 나올 거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니냐.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건데, 약간 좀 피크아웃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물론 좀 앞서서.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이제 불식이 되고 있을까요?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만약에 선반영된 게 맞다면 보통 주가가 짧으면 6개월, 길면 1개월 선행하거든요. 이게 미래 가치를. 네. 보통 그렇게 보죠, 우리가. 근데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그냥 1년 후로 칠게요. 1년 후면 내년 이제 여름 정도인데. 그러니까 1년을 선행한다면. 네, 만약에. 근데 이건 이제 업계 공통 얘기 아닙니까? 내년의 공급은 제일 극심하게 부족할 건데, 더 부족하다. 내년이 업황이 고점일 수도 있지만 일단 올해는 고점은 아니거든요. 내년인데, 근데 그거를 1년 정도 지금 선반영한다면 실적 추정치로 보면 내년 4분기가 제일 높더라고요. 그럼 그걸 따라간다면 27년 4분기. 예, 그럼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주가 고점이 되는 게 합리적이거든요. 아니면 뭐 만약에 보통은 6개월이에요, 사실은.
그럼 내년 상반기가 주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시장은 그 업황이 언제 꺾이냐고 좀 보냐. 꺾이는 게 아니라 이제 이익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 고점에서.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이 먼저 둔화되고 네. 이익도 28년에는 조금 27년보다 준다. 조금 맞아요. 줄어들 수도 있다. 예, 뭐 이런 그게 거. 지금 추정치가 맞아요. 예. 그러면은 28년에 이제 꺾이는 부분이니까 그걸 반영한다면은 아무리 빨라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주가 고점 찍는 게 맞거든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이클을 본다면. 근데 지금 좀 이제 약간 좀 당황스러웠던 게 그럼 28년에 꺾이는 걸 왜 지금 너무 빨리 선반영하는 것 같아요. 선선반영. 예, 너무 빨라요. 반영.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장이 그만큼 저는 그렇게 빠지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의심이 시작되면 끝도 없잖아요. 음. 시장에 대한 의심, 뭐 기업에 대한 의심, 또 반도체에 대한 의심. 그 반도체는 많이 당해봤으니까 우리 옛날에도 과거 정말 사이클에. 사이클 좋을 때 투자했다가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혹시 그러면 어떡하지? 예, 그런 좀 두려움도 되게 컸던 것 같고 다행히 지금 알파벳이 투자를 늘려준 건 정말 다행인데 이 전만 해도 계속 의심했죠. 투자를 분명히 이거 누가 봐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알파벳은 유상증자까지 한다고 저번에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메타는 저커버그는 지금 AI 컴퓨팅 수요가 너무 많아서 투자 안 할 수가 없다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되게 이상한 건 시장이 안 믿어요. 결국 투자 줄일 거다. 빚내서 투자 그거 영원하지 않다. 제살 주가가 많이 깎아먹기다. 올라서 그런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과열됐던 게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단기간에. 단기간에. 근데 지금 1년 만에 하이닉스 주가가 한 8배 올랐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5배. 코스피는 3배 이상 올랐어요. 지수가. 그러니까 결국 모든 원인은 너무 이제 급하게 좀 많이 올랐던 거. 이 부분이 결국엔 삼성전자 그 실적 발표를 계기로 그 피크아웃 우려가 그때부터 나왔어요. 너무 좋으니까 이거 경계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분기 이제 다음 분기부터는 성장률이 좀 둔하는데요. 기울기가. 그렇죠. 뭐 지금 100조 버는데 뭐 200조 벌 수가 없잖아요. 분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과거에 보면 기울기가 이게 둔화되면 꼭지 찍은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보고서도 되게 화제가 됐죠. 그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님은 그게 아니고 영업이익률로 봐야 된다. 그렇죠. 영업이익률 고점은 지금 시장 예상은 올해 4분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맞다면 영업이익률 고점일 때 보통 주가 고점의 경우가 좀 많았대요. 그렇게 봐도 그럼 지금이 고점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의심만 있었지 반도체가 피크아웃이라는 그 증거는 단 한 개도 없어요. 피크아웃이라는 증거 자체는 없어요. 없는데 그냥 끊임없이 의심에 의심. 그게 이제 기폭제가 돼서 주가가 빠지는데 적정히 빠지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레버리지 ETF나 또 최근에 신용잔고도 워낙 많았고 이게 청산되면서 같이 터지면서 네, 막. 그냥 밑으로 쏠려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펀더멘탈 대비해서 결국엔 이 수급 꼬인 게 이걸 좀 만든 거 아닌가. 근데 이 수급 꼬인도 결국 주가가 많이 올라서 꼬여버린 거예요. 너무 오르다 보니까 없는 돈을 만들어서 사버린 거죠. 빚까지 내가지고. 네. 그래서 주가 폭등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반대급부가 지금 나왔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게 뭔가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반도체가 이렇게 꺾였으면 네. 덜 억울하겠죠. 근데 그런 거 전혀 없는데 뭐 사실은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라 변압기 다 같이. 뭐 진짜 실적 다 좋은 게 오늘 LS 일렉트릭 그 좋은 실적 낸 거 보셨잖아요. 네, 네.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도 억울하게 다 빠져버린 거죠. 예. 오늘 그러니까 좀 반등하긴 했습니다. 예, 23일에.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나라 좀 증시의 좀 최근의 흐름이었던 것 같고 특히 한국 증시는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절대적이잖아요. 그렇죠, 56%. 예. 다른 나라는 뭐 키옥시아에 해봐야 뭐 1등이어도 비중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만의 증시의 특수성 이게 시장을 완전히 좀 교란시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사님 다니시면 좀 질문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 혹시 느끼시지 않으시나요? 예를 들어서 왜 저도 그렇습니다만 어디 다른 방송사 가면 이렇게 대담할 때 묻는 거 말고 카메라 꺼진 다음에 제작진이 작가 PD님들이 막 물어보잖아요. 물어보죠. 불과 한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 이거였는데 요즘에는 지금이라도 팔아야 돼요? 이거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었어요. 느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제 사야 될 때인가 보다. 맞아요, 거꾸로. 맞아요. 저는 그때는 그렇게 이제 느꼈는데. 다들 조급했던 거죠. 예. 왜 나는 못 샀지? 삼성, 그러니까 사실 지하철을 타고 다녀도 주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가 많이 들렸어요, 실제로. 사람들은 염성회사님 많이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알아보는데 뭐 거기서 저한테 얘기하진 않죠, 당연히. 거기서. 근데 진짜 지하철 타다가 어떤 분은 네.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주로 예, 아는 척을 하시는데 물어보신 분도 계세요.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돼요? 막 이런 분도 계시고. 최근에? 한 2달 전에. 아, 2달 전에. 네. 그래서 그때는 좀 말리긴 했죠. 너무 많이 단계 올랐다. 언젠가 조정 나오니까 뭐 그때 또 기회가 오지 않겠냐.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때 한참 과열될 때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당연히 좋게 보지만 주가라는 거는 조정을 받으면서 가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항상 그래요. 살려고 이미 마음은 먹으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 번 더 확인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에는 질문이 뭐 말씀하신 대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그만큼 지금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는 저는 좀 공포를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이게 지금 지수가 6,500에서 지금 이제 7,000 넘었는데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최근 이틀 동안 주식을 엄청나게 팔아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한 나흘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가 외국인이 잡혀요. 계속 사요. 네. 오늘도 2조 5천억, 어제가 3조 3조 5천, 한 넘게. 이틀 만에 6조 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개인 투자분들의 좀 심리는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달라졌죠. 거의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연속 순매수하면서 시장 쭉 끌어올렸고 조금 이제 조정받으면서 개인 투자자 오히려 조금 조정받은 맞아요. 가격에 이 매물을 막 내놓고 음. 있고 외국인이 사가고 있고 하이닉스가 23일 저녁 기준으로 193만 원대입니다. 신께서 100만 원대에 사실 기회를 다시 만들어 주신 그러나 별로 사람들의 반응은 좋지 못했다. 막 네. 이런 짤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300만 원 터치할 때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다. 기업 가치가 훼손된 거는 전혀 없는데 주가만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죠. 주가가 빠지면 모든 걸 다 주가에 해석을 해버리니까. 세상 끝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300만 원에도 열심히 살려고 했던 분들이 오히려 기업 가치는 우상향하는데도 주가가 폭락하니까 끝났다고 생각하고 헐값에 팔아버리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주식 투자에 되게 좀 아이러니한 점이긴 한데 오르면 비싼데도 더 사고 싶고 빠지면 정말 싼데도 팔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자기의 어떤 이제 기준이죠, 기준. 내가 하이닉스를 왜 샀는지, 남의 말 듣고 산 건지, 아니면 내가 분석을 해서 AI, 저는 적어도 삼전닉스 주주분이라면 클로드든 챗GPT든 요금제 하나 선택하셔서 정말 딥하게 한번 써보시길 좀 권유드려요. 그걸 쓰면 되게 생각이 달라져요. 왜 빅테크가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할 거고, 최근에 또 중국의 키미 K3가 나왔지만 중국마저도 지금 고성능 모델 경쟁 시작했거든요. 그걸 본 순간 저는 이거 반도체 이거 끝이 아니라고 확신을 하긴 했는데 그날 첫날 나왔을 때 주가 반응은 완전 정반대였죠. 중국이 또 가성비로 간다. 근데 성능까지 그게 좋다. 아니네. 그게 아닌데 그렇게 그쵸. 해석을 하더라고요 또. 키미3는 딥시크랑 다르게 컴퓨팅 파워를 때려 넣은 거고. 맞아요. 근데 또 더 부족해서 오픈한 첫날 거의 손님들 네, 장사진이 떠가지고 막 맞아요. 거의 다운됐다 그러고. 맞아요. 근데 이제 좋아요. 반등 나오는 거 다 좋은데 사실은 저는 이거는 건강하다고는 안 보는데 반등 나올 때도 그냥 매수 사이드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5, 6%씩 반등. 사실 좀 이렇게 야곱야곱 우상향해야 좀 안정적인데 막 급등락하면서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또 그 영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또 지난번에 정부 당국에서 내놓은 대책도 사실은 좀 미진했고 그러면 당분간 이런 변동성장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떻게 변동성은 보세요? 이제 상수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상수다. 다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변동성은 어쩔 수 없는 좀 부분은 있죠. 우리나라 증시도 워낙 빨리 성장을 했고 근데 오늘 증시 제가 보면서 느낀 건 이런 변동성은 좋은 변동성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변동성은 온갖 수급이 다 삼전 닉스로만 갑니다. 아하.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다 빨려 들어가요. 아하. 그러면서 코스닥은 코스피가 뭐 예를 들면 매수 사이드가 나오는데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코스닥이. 기존에 그랬거든요. 그쵸. 오히려 떨어지거나. 수급이 안 받쳐주니까.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됐냐면
삼성닉스가 안 오른 건 아닌데 아마 삼성닉스 오늘 구글 실적 발표 보고 기대하신 분들은 되게 실망했을 거예요. 뭐 이거밖에 안 올라? 3% 삼성전자 3. 이제 3, 4%는 성이 안 네, 차. 맞아요. 아마 그런 네. 다 똑같을 거예요. 8, 9% 올라야 네. 상승 아니야? 뭐 이렇게. 이 정도 왜냐하면 오늘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구글 네.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그 정도는 바랬을 텐데 근데 삼성닉스가 되게 견조했죠. 아무튼 견조한 상태로 3에서 5%딱 안정적인 상승을 해주는 가운데 다른 기업들이 두 자릿수 상승이 폭발해 버렸어요. 그렇죠. 뭐 알테오젠도 날라다니고 오늘 2차 전지, 전력기기.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오늘 너무 좋은 날이에요. 모든 업종이 다 고르게 갔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내에서 하락한 종목이 몇십 개 안 되고 안 돼요. 800개 예. 이상이 상승을 했고 코스닥도 1440개, 1450개가 맞아요.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은 누구나 반가운 변동성이죠. 그러니까 확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수에 매입니다. 쏠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뭐 계속 가진 않겠지만 이런 정도의 어떤 변동성이 나오면서 특히 삼성전자가 어쨌든 하이닉스랑 이렇게 너무 급등하는 것보다 적절하게 올라주면서 이게 순환매가 돌아주면 되게 좀 좋은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는 더 봐야죠. 이 분위기가 이어질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코스닥은 하루 이렇게 급등한 날이 한 번씩은 있었어요. 근데 다음 날부터 계속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확인해야 될 건 어쨌든 코스피는 그래도 반도체라는 아주 핵심 코어가 있어서 되게 단단할 것 같긴 한데 코스닥은 이렇게 빠질 때 보니까 각도가 그냥 거의 수직으로 빠졌거든요. 거의 그죠. 700포인트 초반까지. 그리고 한 번 반등하고 무너지고 이게 연속적으로 나왔는데 과연 오늘 급등을 했는데 내일도 양봉 나와서 한 번만 더 올려주면 처음으로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연속 상승.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은 조금 더 하루는 확인을 해보자. 근데 다만 저는 연속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낙폭도 워낙 컸고. 그리고 오늘 코스닥이 괜히 오른 게 아니라 좀 이유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가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야 되는데 네. 오늘 시장 움직인 주도주 보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 수혜주들이 그쵸. 많아요. 전력기기, 태양광, 풍력,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10년 동안 1,100조 원 규모로 데이터 센터 짓기로 했잖아요. 네. 여기 관련된 이 에너지라든가 전력, 그리고 배터리도 당연히 필요하죠. ESS 필요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랑 삼성 SDS도 같이 갔어요. 여기는 데이터 센터 건설업체들. 그리고 건설사 가고.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에서도 이제 관련된 뭐 반도체 소부장이나 거기다가 2차 전지 오늘 급등하고. 그러니까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거의 AI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근데 좀 이게 되게 여러분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막상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했을 때는 시큰둥했는데 맞아요. 너무 늦게 반영하는 거죠. 사실 오늘 간 거면 좀 너무 늦긴 했지만 어쨌든 뒤늦게라도 이런 좀 모멘텀이 발현이 됐고 24일이죠. 이제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가죠. 이제 미국에 순방 가는데 네. 거기서 젠슨왕 CEO, 샘 알트먼, 그 다음에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요 세 명의 CEO를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 반도체 공급 계약 얘기도 나올 것 같지만 미국 기업들 그 뉴스도 있더라고요. 미국 기업 중에서 빅테크들이 한국의 데이터 센터도 아마 짓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쓰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번에 SK랑 아마존이 지금 이미 울산에 짓고 있잖아요. 네. 그런 형태로 아마 들어오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번에 네이버 오늘 기사를 보니까 네이버가 이제 경영진 총 출동해서 샌프란시스코도 가는데 캐나다까지 간대요. 그 브룩필드라는 네. 자산운용사 있어요. 거기 데이터 센터 원래 좀 많이 지어요. 아하. 거기 만나서 아마 이제 자금 조달하지 않겠냐. 아, 국내 데이터 센터 투자에 왜냐하면 네이버가 돈이 많은 기업은 아니잖아요.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자금 조달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브룩필드 만나러 가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딱 이렇게 퍼지니까 진짜 판이 커지는 거 아닌가? 약간 이제 이런 분위기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미국 말고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그런 섹터들이 확산이 됐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까지. 네, 그래서 그냥 기술적 반등하고 어떤 이벤트로 가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율 반등보다는 저는 그런 확실한 어떤 재료가 있어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낙폭과대로 인한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네, 확실한 어떤 산업적인 변화를 맞아요. 감지하면서 올라간 거다. 네. 오, 좋습니다. 그 코스닥 이야기 하셔가지고 사실 그 AI 관련주들 혹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은 뭔가 기대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만 바이오 관련주들은 사실 뭐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도 좀 있고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 개별 악재도 좀 있었고 거의 뭐 추풍낙엽처럼 떨어졌거든요. 23일 오늘은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바이오는 역시나 뭐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코오롱 티슈진은 코오롱 티슈진의 문제지. 음. 그리고 바이오는 다 아시잖아요. 성공할지 안 할지. 그거는 알 방법은 없어요. 음. 기업도 모르고 임상 3상 가서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기대를 안 했는데도 성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바이오는 되게 좀 어려운 영역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한 기업이 안 됐다고 해서 뭐 바이오 전체를 우리가 그냥 도매급으로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사실 그 전에도 10년 전, 20년 전에도 얼마나 바이오는 여러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뭐 잘된 기업도 있지만 되게 안 좋게 끝난 기업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바이오 기업들의 시총은 커졌거든요. 특히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이 나와서 시장이 이끌어줬고 그러니까 결국 옥석가리기가 중요한 것 같고 근데 바이오 투자는 정말 신중하게 하시긴 하셔야 돼요. 난이도가 최상이고 그쵸. 용어도 어렵고 그래서 투자하실 때 내가 이해 안 되면 아예 안 하시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아예 접근을 하지 마시고 이해한 업종 그러니까 바이오도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알테오젠처럼 기술 갖고 있는 회사 아니면은 뭐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이나 ST팜처럼 위탁 생산해주는 업체들 사실 여기가 난이도는 제일 낮죠. 왜냐하면 여기는 그 어떻게 보면 제조업체거든요. 제조업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네. 위탁받아서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니까 리스크는 적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복제약 만드는 회사인지 신약을 개발 SK 바이오팜은 신약 개발에서 성공한 회사고 네.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하시고 그런 게 어려우면 뭐 ETF가 제일 낫죠. 뭐 코스닥의 이제 대표적인 어떤 바이오 ETF들도 있는데 그 ETF들도 구성 종목을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도 ETF는 어쨌든 한 회사가 충격을 받아도 다른 게 또 메꿔주기 때문에 약간의 좀 이제 방어형 성격은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는 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분석할 능력은 좀 안 된다. 그러면 ETF밖에는 좀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개별 기업 하나는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투자하기가. 그렇죠. 근데 다만 그 일부 바이오 ETF에 코롱 티슈진이 있겠으나 하한가 때문에 거의 뭐 이제 팔지도 못하는 상황. 그러면 약간 좀 ETF의 NAV 순자산에는 좀 계속 영향을 주겠죠. 그 스크래치가 나는 게 또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안에를 다 열어보셔야 될 테고. AI 그 관련주들 코스닥에서도 이제 주변주들 사실은 그냥 낙폭과대에 의한 자율 반등이 아니라 재료가 있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기존에 관심을 많이 모았던 에너지, 전력기기, 기판도 오늘 좀 일부 반등을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뭐 기존에 떨어진 거에 비하면 아직 멀어 보이고 함께 반등이 갈 수 있을까요? 반도체랑? 저는 이제 그동안은 사실 거의 반도체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 보면 그 이란 전쟁 나기 전만 해도 다 골고루 갔어요. 삼전닉스만 간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때 삼전닉스도 좋았지만 전력도 굉장히 좋았어요. 변압기도 좋았고 코스닥의 그런 ESS도 상당히 좋았고 그때 2차 전지도 날라다녔어요. 사실은. 삼성 SDI가 작년 10월인가 주가 15만 원대였거든요. 올해 얼마 갔었냐면 70만 원 찍고 왔어요. 그러니까 삼전닉스만 그렇게 급등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 종목 잘 발굴하시면 너무 좋은 장이었는데 전쟁 나고 다 틀어져 버렸어요. 전쟁 나면서 물가 튀고 약간 이제 금리 인상 우려 터지면서 이제 돈이 약간 좀 말라가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AI 투자는 줄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네. 돈들이 다 삼전 닉스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월부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날아갔고 네. 흔히 이제 S7이라고 그러죠. 삼성전기, 삼성물산, SK스퀘어.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삼성은 이제 지분 갖고 있는 그런 네. 약간 거기만 이제 날라버린 거죠. 근데 이들의 시총 비중이 무려 65. 여기가 가면 지수가 하는데 나머진 급락. 지수는 오르는데 주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급락하고 있고. 그게 6월 초까지의 흐름이었고. 계속 흐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6월 중순부터는 삼전닉스도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7월 들어와서 이제 삼전닉스 무너지면서 그렇지. 다 무너지고 그런 사이클이었거든요. 근데 AI를 반도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AI에서 전력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전력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전력 투자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력주 중에서도 저는 좀 분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결국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수혜받는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어디에 있냐면 코스피에 있겠죠. 아무래도 변압기. 거기 하나 있을 거고, 요즘에 조선도 데이터 센터 엔진 공급하잖아요. 네네. 여기도 이제 주로 대부분 코스피에 있고, 그래서 이런 쪽도 있고, 또 전선 업체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한쪽에 있을 거고, 뭐 그다음에 뭐 원전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태양광에서 이제 OCI 홀딩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거기는 아마 테슬라 수주 얘기도, 스페이스X 수주 얘기도 예전에 있었죠. 아하. 근데 아직은 진행 중인 거는 같은데 확정은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가 오늘 이제 오랜만에 상한가를 갔는데,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그 전 세계를 무대로, 특히 미국 중심으로 하는 거는 코스피에 있고, 다만 이제 코스닥은 내수 쪽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내 정책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국내에서 좀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이재명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태양광, 물론 태양광도 있지만 풍력도 되게 많고, 예. 그래서 국내 내수 쪽에서 좀 뭔가 전력 쪽에서, 이 전력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이 전력 얘기하면 그냥 변압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전력을 만들 수 있는 그 에너지들도 다 포함해요. 그렇죠. 전선도 있고 태양광, 풍력, 원전 다 들어가고 LNG 발전도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에 각종 기자재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ESS까지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하나의 큰 산업들, 오늘 상한가 간 거 중에 최근에 제일 강했던 게 국내 정책 수혜를 받는 그 AI 전력 인프라 그 수혜주가 이게 오늘 둘 다 상한가 갔거든요. 해외보단 국내예요. 뭐냐면 SK 이터닉스랑 그렇죠. GNC 에너지. 여기도 상한가 갔어요. 아, GNC 에너지는 국내 70% 독점하고 있어요. GNC 비상발전. 에너지는 대표님이 저희 출연을 하셨었죠. 봤습니다, 저도. 아, 그때. 그래가지고, 근데 참 저도 그 주가 보면서 느낀 게 4만 원에서 18,000원까지 빠지는 걸 봤는데, 저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저렇게 빠질 이유가 없는데 실적 좋고 수주 그냥 좋은데.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주식이 너무 어렵다고 제가 생각한 게, 별 이유도 없는데 삼전닉스 가면서 수급 빠지면서 그냥 이 괜찮은 그렇죠. 기업이 수급 무너졌는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분석해도, 저도 GNC 에너지를 굉장히 좀 많이 분석을 해봤거든요, 개인적으로. 괜찮아요.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상발전기가. 예, 예. 빠질 수가 근데 없으니. 저번에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한 날 저는 딱 GNC 에너지 떠올랐어요. 그거 1,100조 투자한다고 하는 날. 근데도 주가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그러니까 수급이 그때 너무 막 왜곡이 돼 있어가지고 네. 다들 막 코스닥 팔고 레버리지 ETF도 네. 사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거를 정확히 이해하신 분은 그때 샀겠죠. 안 갔으니까 오히려. 근데 그때가 2만 원 아마 중반에 했을 거예요. 근데 지수가 그 후로 많이 빠졌잖아요. 그 후로도. 근데 2주 전부터 역주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주가 계속 오르더니 오늘 4만 5천 원까지 갔어요. 단번에. 네. 그러니까 또 회복될 때 또 빨리 회복이 엄청 되죠. 빨리 회복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참 어려운 게, 이런 내용을 알아도, 그러니까 사람 심정이 그거죠. 아는데 주가 자꾸 빠지면 내가 잘못 봤나? 내 판단 미스인가? 그래서 또 손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좀 이상하네. 그래서 내가 확신을 못 하고. 손절 잘했다 싶은데 네. 어느 순간 보니까 전 V자가 고점 다시 와 있고.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게, 그래서 이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급은 아니에요. 결국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고, 그렇죠. 그걸 본인이 확신을 해야 돼요. 틀리더라도. 그거를 잘하시는 분들이, 그 슈퍼개미 분들이 그런 거 잘하시는 거잖아요. 끝까지. 그렇죠. 네, 견뎌내고. 그러니까 뭔가 수급을 맞춘다라기보다는 네. 그게 아니라 본질을 보면서 기다리고 비중을 늘리고. 그리고 뒤에 거대한 산업 트렌드를 잘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GNC 에너지나 SK 이터닉스는 국내 데이터 센터 짓는 그 트렌드가 뒤에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명확한 수혜죠. 왜? 거의 독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깊이가 있어야 사실은 물량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데, 저희가 되게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저희가 얼마 전에 여기 앞에 있어요. 에너지 대전환 시대 투자로 올랐더라 특강을 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KGX라고 하는 그린 에너지 예. 전환, 정부가 발표를 해서 맞아요. 그 엄청난 수혜주들이 있다. 너무 반도체만 보지 말아라. 그 취지였는데 관심들이 정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로 다 쏠려가 맞아요. 있지. 그 다음에 시장 폭락 일어났지. 그러니까 관심 되게 없죠. 내용 좋은데 네. 거의 한 5시간, 6시간짜리 특강이거든요. 방금 이사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걸 정말로 깊이 있게 보고
산업군별로 기업들까지 다 파볼 수 있는 내용인데 와 완전히 외면당했어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요. 권효재 대표랑 같이 하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 투자로 올라타라.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깊이가 이게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10년 투자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신재생 에너지 2030년까지 지금보다 한 6배 늘려야 돼요. 엄청난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 2년짜리 반짝이 사이클이 아니라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반도체보다 더 긴 네. 사이클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아까 SK 이터닉스, GNC 에너지처럼 예. 독점 기업을 좀 찾아야 돼요. 독점 기업. 경쟁이 많으면 안 돼요. 음. 서로 나눠 가지면 아무래도 주인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거를 전담할 수 있는 어느 회사 막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독점이 들어가는 걸 좀 찾아내는 게 음. 가장 중요한 좀 수익률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원전도 당연히 있고,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특히 이제 어느 기업이 있고, 데이터 센터에 어떻게 또 연관이 되고 이런 것들 공부해 두시면 참 네. 좋습니다. 아직도 회복이 어려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조선방산이라고. 한때 이제 스타 주식들이었고, 수십 배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와, 조정의 폭도 어마어마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도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수주 좋고, 수주 계속 이어지고, 이제 그게 실적으로 나오고 확인이 되는 시점인데 주가는 먼저 빠지다 보니까, 사이클이 끝났나? 더 이상의 수주가 없어서 그런가? 뭐가 문제지? 되게 막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이 좀 더 나은 것 같고 방사는 왜냐하면 이란 전쟁이 끝나야 돼요. 아이러니하게. 왜냐하면 이게 중동 리스크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예. 수주가 안 나와요. 수주가 중단돼 버렸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당연히 방산주에는 보통 호재로 작용하지만 네. 그거는 이제 초기 국면에 그런 거고 이런 게 늘어지면 그 각국 국가들은 어쨌든 국가 단위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방산이라는 건. 이런 전쟁이 터지면 일단 스톱하죠. 전쟁 끝날 때까지는. 자기네들이 세운 계획들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좀 제일 중요한 국가가 중동인데 네. 유럽하고 중동은 지금 올스톱이에요. 수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전쟁 중인데 무슨 수주를 하겠어요. 이걸 끝나야 이제 다시 그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계획표를 주겠죠. 좀 역설적이네요. 예. 근데 지금 아랍에미리트 한참 저기 이란에서 미사일 날라오고 생겼는데 갑자기 탱크 여기서 좀 구매하기 쉽진 않아요. 지금 당장은. 대부분 주문해봐 방공 어느 정도. 예, 급한 미사일 같은 거 그때 한번 채워놓은 거고. 그래서 이게 일단 끝나야 중동 국가들도 뭔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지금 전쟁이 지속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지금. 방산주한테. 이걸 빨리 끝내주는 게 좋고. 오히려 거꾸로. 예. 그리고 좀 이제 유럽에서 뭔가 좀 수주권이 좀 나와야 되는데 요새 아시겠지만 방산 수주가 없어요. 끊겼어요, 좀. 오히려 조선은 또 꾸준히 나와요. 맞아요. 수주가. 예. 그래서 방산이 안 된다가 아니라 약간 모멘텀이 저는 오히려 이란 전쟁이 좀 끝나주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중동 수주를 그때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조선을 조금 더 괜찮게 보는 이유가 우리나라 방산은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미국이 알아서 하거든요. 방산, 지상 방산이나. 미국이 더 잘하잖아요, 사실. 네. 무기 같은 건. 근데 미국이 못하는 방산은 군함이에요. 군함은 못해요. 예. 그러니까 항공기도 잘하죠. 전투기 잘하죠. 탱크, 이런 여러 가지 무기들 우리보다 잘 만들죠. 근데 유일하게 기술력 떨어지는 거 군함밖에 없죠. 배죠, 배. 이거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조선을 좋게 보고 이번에 잠수함이 좀 아쉽게 떨어졌지만 그걸 우리 하나오션을 욕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오션 잘했어요. 기술력도 훨씬 좋고 사실 그냥 1대1로 그냥 다른 거 계급장 다 떼고 네. 둘이 붙었으면 무조건 하나오션이 됩니다. 이미 다 검증이 끝난 잠수함이잖아요. 나토의 이점을 빼면. 맞아요. 근데 지금 독일 거 이번에 개발하는 거는 실전에 검증할 수가 없죠. 이제 개발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훨씬 유리하긴 했는데 캐나다 입장에서 나토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 지정학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 거라 저는 아쉽지만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이제 잠수함 끝났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우리 기술력이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뒤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이게 군함 열척 만들고 싶다 그 얘기하고 미국 외 국가에서 만드는 거 한번 고민해 보겠다. 근데 법을 바꿔야 되니까 어렵고. 그건 좀 시간이 걸리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골든돔 있죠. 예. 미국이 미사일 방어하는 네. 그 골든돔 하는 거 중에 하나가
밑에서 배가 좀 미사일 날라오는 거 이제 조사하고 탐지해야 돼. 탐정. 그 배 두 척 우리가 수주 받았잖아요. 네. 하나 필리조선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거 나온 날 하나오션 주가 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 도대체 뭐지? 아니 근데 하나오션 주가가 불과 3개월 만에 반토막이 반통 났어요. 났어요. 거의 시가총액 막 황당하더라고요. 50조 넘어갔었는데 와서 이게 뭐지? 그래서 원래 하나오션이 조선주 중에 제일 비쌌어요. 밸류가. 예. 그래서 좀 부담됐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이제 잠수함 떨어지고 주가가 이제 한번 빠지니까 또 거기다가 매물 부담까지 생기고 손절 물량, 지수 무너지니까 또 빠지고 막 이러면서 반토막 나니까 이제는 밸류가 이제 너무 싸진 거예요, 또 갑자기.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필리조선소 수주 받은 게 이게 두 척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필리조선소에 맡긴다는 얘기잖아요. 네. 앞으로 미국 관련된 함정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은 뭐 헌팅턴 인걸스라는 이제 군함 만드는 회사가 있긴 한데 네. 기술력이 많이 떨어져요. 이게 지난 몇십 년간 이게 위축됐기 때문에 인력도 없고 우리 도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난 주말에 본 순간 이거 조선주 좀 할만하겠다 했는데 월요일날 그냥 다 빠져버리니까 혹시 후반형이라도 후반형이 돼요, 자꾸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괜찮았는데 근데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저는 딱 이제는 한국조선해양으로 넘어가겠다. 한국조선해요. 왜냐하면 작년 8월에 예.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 합병하는 발표가 있는 날 네네. 뭐라고 했냐면 우리 내년에 우리도 미국 투자할 겁니다. 발표를 했어요, 이미. 하겠다고. 네. 그게 이제 작년 8월이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뭐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회사가 한 번 뱉은 말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발표를 어쨌든 더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그룹이 더 고민할 것 같아요. 하나 필리조선소가 저렇게 갖고 가는 걸 두고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는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기 때문에 미국 내 유일하잖아요, 지금. 외국 기업 중에. 네네. 근데 한국조선해양은 작년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아예 법인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이랑 별도로요. 아니 같이 해요. 같이? 6대4. 그러니까 한국조선이 6. 법인을 하나 만들어요, 미국에. 네. 그리고 그 법인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할 수도 있고 아예 새롭게 조선소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필리조선소가 수주를 받은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좀 바빠지지 않겠냐. 뭔가 올해 하반기에는 결론이 날 것 같고. 근데 포인트는 현대중공업이 아니라 왜냐면 한국조선해양으로 한국조선해양이 이유는 비중이 높으니까. 6대4잖아요. 여기가 더 한국조선해양이 좀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투자는. 현대중공업도 같이 하는데 아무래도 지주사니까. 그래서 주가도 더 저평가돼 있고. 그래서 저는 한 단계 더 보는 거죠. 이러면 한국조선해양이 좀 투자하지 않을까, 미국에? 조선소? 우리 필리조선소 투자해서 어떻게 된지 아시잖아요. 하나그룹이. 그때 하나 시스템. 네네. 막 시스템 더 많이 오르고 막 했죠. 엄청나게 주가 한번 오른 그러니까 하나 적이 시스템이 지분이 더 많죠. 더 많아요. 네. 그래서 그때 하나 시스템이 정말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근데 미국에 안 갈 리가 없거든요. 미국의 군함 시장이 열리는데 그걸 포기할 리가 없죠, 사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방산의 양대 축이잖아요, 군함에. 네. 하나는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그래서 그 포인트도 하반기에 본다면 조선주가 되게 좀 재밌는 그림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상선은 별개로 하더라도 방산 쪽에서 조선의 이제 군함 쪽 이슈가 있어서 한번 조선주를 더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가총액이 한화오션이랑 한국조선해양이랑 27위, 28위 딱 붙어 있네요. 네. 이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주가도 많이 올랐을 때는 잘 반영이 안 되던 호재들 혹은 수주 소식도 또 주가가 많이 빠진 다음에는 맞아요. 또 이제 호재로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게 또 그러니까 이건 좀 길게 봐야죠.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박앤세이라는 주식들이 지금 널려 있는데 맞아요. 왜 돈이 없죠? 싸진 돈이 주식은 없어요. 많은데 돈이 맞아요. 없어. 저만 그렇습니까? 용기를 빨리 내서.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돈이 없지 용기가 없진 네, 않습니다. 맞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건데. 용기는 과한 용기.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그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을 때 이제 사라고는 하죠. 뭐 네. 당연히 싸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돈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무조건 버텨야 되고요. 팔아서는 안 되고 비관적으로 보셔도 이 지수대에서 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 봐셔야지. 비관적이라 하더라도 반등은 나오니까. 그리고 아니면 리밸런싱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걸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한 6월 초까지 본 게 반도체 쏠림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있는 거야. 또 반등 시에 반도체만 쏠리면 어떡하지? 다시 또 저기로 우르르 몰려가야 되나? 아니 근데 저기 막 싸진 게 널려 있는데 이제 좀 키 맞추기 가능하지 않을까? 레버리지 ETF도 좀 이제 규제한다는데 이게 막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했던 분이라면 만약에 상반기에 그러면 좋았잖아요. 어쨌든 결과는. 제일 많이 벌었으니까. 예. 그게 내 비중의 80, 90%다. 그럼 줄여야 돼요. 줄이는 게 맞아요. 적어도 분산은 해야 돼요, 이제는. 상반기만큼의 쏠림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AI 기업들이 주도하는 건 변하진 않아요. 여기가 주인공 맞아요. 여기가 네. 끝나는 순간 시장이 끝나니까. 네. 그래서 저는 AI 관련주로는 반은 맞춰야 된다. 50%. 그게 비중이 적은 분은 50%까지 늘리시고 네. 너무 많은 분들은 좀 줄여서 다른 걸로 약간. 그러니까 반은 넣자. 그 AI라는 게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저는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우선주를 더 좋아하거든요. 우선주가 왜냐면 배당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제가 삼성전자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 배당. 굉장히 많이 줄 것 같아요. 네네. 한 5% 이상 수익률 나올 것 같아요. 우선주는 한 7% 될 것 같고. 굉장히 이제 보너스 같은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I를 우리가 반도체로 예를 들면 삼성전자 우선주로 50을 넣을 수도 있지만 분리를 해가지고 반도체 삼성전자 우선주로 30 넣고 나머지 한 20% 정도를 예를 들면 이 중에 하나는 골라야죠. 네. 예를 들면 변압기 효성중공을 하시든지 그것도 AI 쪽이죠. 아니면 태양광에서 대표주자 OCI 홀딩스를 하시든지. 그러니까 AI 내에서 그 AI 인프라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한두 개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을 채우고 나머지는 이제 AI랑 좀 관련 없는 것 중에서 진짜 싼 것들 많잖아요. 네. 진짜 완전히 다 지금 처참하게 좀 빠졌으니까 그런 섹터 중에 요새 외국인 많이 오니까 일부 호텔주 사도 괜찮고 화장품 여기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증권주도 처참해요. 그냥 반토막 났어요. 맞다. 화장품도 참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그 ODM 업체 말씀해 주셨고 엄청 올랐던데 거기 사상 약세장에서도? 최고가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왜 거길 좋게 봤냐면 로레알 수주 받아서 그게 좀 포인트였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그 말씀해 주셨어요. 예, 로레알 이거는 되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프랑스의 자존심 버리고 한국 ODM 선택했다. 이거 되게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국 콜마는 이제 그런 이슈로 한번 신고가 냈지만 화장품은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성장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주가는 같이 좀 빠졌어요. 예, 물론 덜 맞아요. 빠진 것도 예.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전히 기회가 좀 많은 것 같고 외국이니까 좀 약간 큰 그림을 보는 거죠. 외국인은 계속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 좋은 거 사실 저는 카지노랑 호텔을 좋게 보는데 카지노는 악재 나왔잖아요. 그 관광진흥기금 걷는다고 그 10% 정부가 가져가거든요. 외국인 카지노 그걸 15%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어요. 저는 카지노 악재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 줄 알았는데 다들 이쪽으로 와봐 그래가지고 정선을 안 가. 그건 아니에요. 그거랑 이거는 또 별개라서. 아니.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엄청 빠졌는데 근데 약간 소음은 있으니까. 근데 호텔 쪽은 비슷하죠. 공급은 없고 서울 호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괜찮고 그리고 금융주도 좋고 증권주도 대부분 반토막 났더라고요. 아니 그러게. 아니 증권주가 특히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이 그보다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죠. 근데 미래에셋은 사실 좀 너무 좀 스페이스X로 좀 스페이스X 땡긴 게 때문에 있었죠. 좀 그래서 좀 부담되고 그래서 저는 미래에셋증권보다는 좀 이제 배당 많이 주는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 중에 반토막 난 거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증권주 매력이 배당 매력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상반기에 주가 한참 오를 땐 배당 매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주가가 오르니까 시가 배당률이 낮아 보이고 배당 수익률이 막 2% 3%인 거예요. 거기서 매력이 없어요. 근데 반토막 나니까 지금 배당 수익 다시 6%로 복귀한 거예요. 그럼 이제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절반을 딱 깔아놓고 코어로 위성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몇 개 분산해내는 거예요. 하반기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안 그래도 이제 증권주 말씀해 주셨고 또 증권 업계에 계시니까 이게 증시가 이제 다시는 9천 이상 가기는 힘들고 피크아웃 했고 사람들도 이제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해서 증권주가 먼저 좀 조정을 받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약간 사후 해석으로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환원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매력적이고 그래서 저도 언뜻 막히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제 더 이상의 실적 증가나 증가세는 어렵다라는 게 주가에 반영된 거는 아닐까요, 혹시? 근데 증권주는 저는 기본적인 논리가 성장주는 아니에요. 음, 왜 이게, 그러니까 성장주는 이미 우리 코어에 그렇죠, AI로 사이클이 반을 있는. 포함해 놨는데 네. 여기에도 또 오른쪽에도 또 성장하는 걸 편입하는 거는 음, 포트폴리오 이게 좀 약간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네. 근데 증권주의 정말 큰 매력은 배당이에요. 안정적인 이익에. 근데 예전보다는 체력이 훨씬 커졌어요. 어허. 그럼 배당은 더 많이 줄 거예요. 배당금 늘어나는데. 근데 주가가 오르면은 당연히 배당 매력 떨어지지만 이렇게 반토막 나니까 배당 매력이 올라갔어요. 주가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가면 배당 받으시라는 거죠, 저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배당주 방어적인 네, 차원에서 방어적인 차원에서 증권주가 상반기는 성장주였어요, 사실은. 너무 막 주가도 좋고 거래대금 폭발하니까. 근데 거래대금이 좀 꺾인 건 맞지만 옛날보다 엄청 벌어요. 지금 그래서 기초체력 좋죠. 정부가 밸류업 하는데 증권주가 제일 수혜죠, 당연히. 예, 이런 증권업으로 지금 증권으로 돈을 물꼬를 틀기 정부는 계속 원하니까 부동산보다는 예금보다는 그런 거에 대한 수혜를 당연히 옛날보다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서 하방이 되게 단단한데 여기에 배당 받으면 좋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시장이 전고점 혹시 뚫으면 그러면 또 증권주가 성장주가 갑자기 또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증권주지만 상황에 따라서 주가에 따라서 이게 공격수였다가 지금은 수비수가 됐고 그죠? 만약에 시장이 더 좋아지면 얘가 다시 또 공격수 네. 돼서 최전방 가 있을 수 있고 예, 그럴 땐 또 줄여야죠.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되게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증권주가 되게 좀 들어가기 되게 편한 위치 거의 같아요. 박지성 선수네. 감독한테는 꽃놀이패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공격시킬 수도 있고 수비시킬 수도 네. 있고. 그리고 뭐 배당주들 많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그 로봇도 AI잖아요. 네. 근데 로봇에서 AI로 내가 공격수로 편입하고 싶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코스닥에 약간 로봇주들 있잖아요. 네. 그걸 좀 넣으면 약간 이제 공격수가 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로봇의 수비수는 기아예요. 기아는 수비수예요. 그래서 이번에 빠질 때도 덜 빠졌어요. 그쵸. 상대적으로. 현대차보다 덜 예, 빠졌죠. 현대차보다 훨씬 덜 빠졌는데 이 기아의 장점은 비슷해요, 증권주랑. 배당을 많이 줘요. 배당 수익- 상대적으로. 예. 그리고 이번에 실적도 괜찮을 거예요. 현대차는 매출은 좋았는데 또 이익이 이익이 줄어가지고. 예상보다. 근데 이미 예상 좀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는 네.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좀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안 좋게 나왔는데 기아는 좀 잘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상보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기아 전기차 좀 잘 팔려요. 라인업이 되게 좋아요. EV2부터 아주 소형부터 EV9까지 다 갖추고 있어요. 유럽 전기차 잘 팔리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좋아서. 근데 그것도 있는데 기아는 로봇 회사인데 현대차랑 같이 로봇을 똑같이 하는데 주가가 아직 안 갔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 갈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아는 약간 저는 로봇이지만 수비수, 그 증권주랑 비슷하게 안 가면 배당 받으면서 좀 버티다가 그 올해 뭐 하반기나 또 이런 쪽에서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기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네. 그 현대차랑 기아가 같이 회사를 하나 만든다 그랬어요. 로봇 제조 회사. 파운드리. 네, 미국에 만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이. 기아 사장님이. 그러면 현대차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아도 같이 해요. 그런 걸 언젠간 반영하면 갑자기 또 공격수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비로 보면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걸 포트폴리오로 좀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자기 성향에 맞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아까 증권주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기아도 약간 안전마진이 사실은 좀 있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시가배당률 예상치 한번 찾아보니까 현대차가 한 2.5%, 네. 기아는 한 4.6% 네. 정도가 나오네요. 물론 이것도 이제 추정치이긴 네. 합니다만. 그러니까 언제든지 공격수가 될 수 있는 수비수.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 편입을 해놓으면. 만약에 기아 주가에 이어서 더 밀리면 시가배당률이 더 5, 올라가죠. 6%. 예. 근데 그런 우려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매출은 늘어도 현대차처럼 좀 이익이 떨어지면 배당이 줄지 않을까라는 걱정. 그럼 근데 또 이게 이제 또 기본 디스카운팅이 배당은 되죠. 아마 보장될 거예요. 그때 예전에 이제 배당 그 정책 기업 얘기할 가치 때. 배당 정책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현대기아 이렇게 보고서 보면서 느낀 게 좀 주가가 좀 부진하긴 했지만 요새 자동차로는 밸류 잘 안 해주잖아요. 그건 그쵸. 맞는데 네. 느낀 건 뭐냐면 현대기아가 어쨌든 우리는 로봇에 기대를 하지만 경쟁사들을 보니까 진짜 현대기아가 잘하는 거예요. 경쟁사. 혼다는 쓰러져 가요, 지금.
작년에 4조 까먹었대요. 오토바이만 잘해요. 모터사이클. 혼다 경쟁력도 저 르노, 유럽의 전기 자동차에서 폭스바겐 구조 조정하고 그쵸. 중국의 쓰나미가 몰려와서 버티질 못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유럽차 잘 또 인정 안 하잖아요. 유럽에서는 뭐죠? 미국 차랑 빨리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중국 차가 전기차로 싹쓸이하고 있고 폭스바겐 힘들고 미국에서는 유럽 차가 또 안 팔려요, 이상하게. 미국에서는 GM, 포드 아니면 현대차, 기아, 토요타, 그쵸. 네. 오히려 일본 차 여기만 또 잘 팔리고 그리고 인도는 또 현대 기아가 또 잘하고 거긴 중국이 못 들어와요. 사이가 안 좋아서. 그 현대차, 기아가 이렇게 보면 완성차 중에 전통 완성차 중에 토요타 다음으로 제일 단단해요. 근데 토요타는 로봇 자율주행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현대 기아는 미래 대비도 돼 있는데 기존 사업도 잘하고 있고 잘 버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BMW, 벤츠, 토요타보다 PER 측면에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맞아요. 있는 네. 조건은 갖추고 있고 주주 환원도 또 예. 꽤 하고 있는. 근데 이제 로봇주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지만 조금 더 알파를 원한다면 코스닥 로봇주. 맞아요. 또 최근 며칠 동안 좀 이렇게 반등도 맞아요, 세게 나오긴 맞아요. 하던데 예.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요것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그 외국인이 최근에 아까 순매수 한 나흘 연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1,470원대까지 진입을 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많이 빠져나가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비중 중에서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비중이 높아져서 기계적으로 줄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환율이 떨어지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을 볼 수 있고 들어오면서 근데 반대로 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버리면 다시 또 비중은 높아질 거고. 네. 물론 이제 수급 의미하는 게 별로 의미는 없을 수는 있겠으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파는 거는 제일 큰 건 이제 리밸런싱 한 거잖아요. 너무 비중이 높아서. 네,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이제, 그래서 160조를 팔아버린 거고 최근에 사는 거는 반대 때문에 이제 주가 폭락하니까 팔 이유가 없어진 거죠. 비중이 확 줄어버렸잖아요. 네. 하이닉스가 무려 고점 대비 40%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그들이 갖고 있는 시총 비중도 확 줄어버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팔 유인이 별로 없었던 거고 말씀하신 대로 또 환율이 요게 ADR 상장하면서 환율이 하락하는 효과 생기니까 굳이 뭐 이렇게 급하게 팔 이유가 또 없어졌고 거기다가 그게 있었죠. 미국에 이제 ADR 상장하면서 SK하이닉스가 상장하기 전에 그런 보고서가 있었죠. 뭐 UBS인가? 본주 팔고 ADR 사라. 그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외국인이 팔아버리더라고요. 좀 쇼킹했죠. 네, 왜냐하면 나스닥에 상장된 ADR이 높은 프리미엄 받을 거다. 뭐 TSMC도 그랬고. 네, 이거는 명확하다. 근데 맞췄어요. 맞아요. 지금 ADR이 훨씬 높게 거래되니까 30% 이상. 그러면서 실제 파는 것 같고 ADR 상장 전까지. 근데 일단 이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럴 이유는 별로 없어졌고 그 매물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당분 또 거기다 이제 알파벳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 어차피 짓겠구나 더 많이.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7천 이하에서 뭐 안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올해 엄청 비 오났잖아요. 네. 그래서 들어오는데 단 아시겠지만 지수가 어느 레벨 가면 또 팔 수밖에 없어요. 또 시총 비중 또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매매는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지수 레벨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앞으로 7천 이하 오면 계속 살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한테 좋죠. 안전팔. 여기가 바닥이란 확신만 있으면 투자를 우리가 부담스러워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이 6,500, 7,000에 들어왔다는 게 너무 괜찮아 보여요. 되게 단단해질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단 8,000 넘으면 팔 것 같아요. 계속 줄일 것 같아요. 9,000으로 가면 대량 매도 해버리겠죠. 그럼 내가 먼저 팔아야지. 여러분도 그 생각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연기금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연기금도 최근에 비중으로. 사잖아요. 근데 8,000 넘으면 아마 팔 가능성이 높아요. 또. 그러면 당분간은 어떻게 좀 박스권? 만약에 수급이 그런데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처럼 개인이 다시 들어와서 8,000 이상에서 혹시 또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 있다면. 그냥 마음 달리는 거죠. 그때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8,000 넘어서는 변수는 개인이 사느냐. 저는 그거에 좀 달려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는 또 염승환 이사님 그때 또 모셔가지고 네, 한번 그때 판단해야 돼요. 계속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 대한민국 주식 투자 지도 요 염승환 이사님이 최근에 공저해서 내신 책인데
이 중에서 좀 핵심 어떤 메시지라든지 이것만큼은 좀 봐두시라. 근데 이제 어떤 저는 말씀? 그거예요. 이 책을 제가 올해 이제 초부터 좀 쓰기 시작했는데 시간 네. 날 때마다 이제 그거였어요. 대한민국이 주인공이 될 것 같다. 그 내용이에요. 왜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주인공이 될까? 그걸 좀 쓴 책이고, 뭐 저도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린 내용들도 들어가 있는데 AI 인프라에 한국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젠슨왕이 왜 한국에 왔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인프라, MLCC, 반도체 여러 가지 뭐 인프라들이 다 필요하니까 또 전력계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병목 상태죠. 예. 거기에 우리나라가 이 병목 위에 딱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혜를 받을 거고, 두 번째가 탈세계화, 미중 간의 갈등, 전 세계가 이제 분절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번에 이란 전쟁 터지고 나서 LIG 넥스원의 미사일이 갑자기 몸값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누구나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안보 자산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런 거에 대한 수혜. 옛날에는 중국이 다 하던 건데 미중 갈등이 생기면서 그 빈자리를 우리가 메꿔버리는 그게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작년부터 있었던 그 밸류업. 밸류업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계속 진행되고 이제 그 이소영 의원도 발의했던 그 주가 누르기 주가 누르기 방식. 그게 좀 아직 숙제로 남았죠. 예. 근데 계속 이어지거든요. 시리즈별로. 이런 세 가지를 종합하면 이거를 일회성으로 볼 이슈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올해 6, 7월에 주가가 폭락하면서 이런 것들이 또 퇴색될 수도 있죠. 주가 빠지는 거 보면 무슨 뭐 주인공이냐 이럴 수도 있지만, 주가랑 별개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런 어떤 구조적인 변화, 이거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사실. 이제 1년도 안 됐어요. 이런 변화가 시작된 지. 그러네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뭐 1년 안 됐는데 주가 빠졌다고 후퇴하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동선을 보세요. AI 기업들 만나러 가죠. 네. 옛날 대통령들은 기업 소장들 잘 안 만나요.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미할 때 기업 CEO들 만나기보다는 정치적인 일정을 많이 잡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렇게 보면 기업 CEO들을 자주 만나요. 네. 이런 거, 이것도 변화된 거죠, 사실은. 어디가 우선순위인지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만나준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대한민국에 한국이 필요하고. 예, 한국이 필요한 거예요. AI 할 때. 그런 것들이 증거로 다 있기 때문에 이 책에 보면 이제 핵심은 그런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을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좀 큰 그림은 좀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 투자 지도도 많이 또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염승환 여사님이 있는 LS증권도 많은 또 관심과 사랑 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렇게 지도를 보고 또 이렇게 종종 또 이사님 모셔서 또 이야기도 듣고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두 회사가 당장 전기를 달라 매일 난리를 치고 있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핵심은 정부가 에너지 섹터에 268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